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를 출입했던 차량 여러 대가 강원 지역에서만 30곳이 넘는 농가를 거쳐간 것으로 드러나 감염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선 발빠른 대응과 철저한 방역이 급선무지만 이동 중지 명령을 뒤늦게 통보받거나 설치됐다고 보고된 거점 소독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녀자 10명이 살해당한 최악의 미제 사건이자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잘 알려진 30여 년 전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성폭행과 살인죄로 복역 중인 50대와 일치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피해 사실 공표 관행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내부 준칙이나 훈령이 아닌 법률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법무부와 경찰 사이 온도차로 본격 논의가 가능할진 의문입니다. 검찰개혁이 다시 화두가 되면서 그동안 검찰이 누려온 지나친 권한과 일부 특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점적인 수사 기소권 등 막강한 힘에 비해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 등 적절한 견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정기국회 의사 일정은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채 여야는 내년 총선과 조국 정국을 축으로 전국 주도권 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목표로 물갈이 사전 작업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반발해 중진들이 연일 삭발을 하며 정권 퇴진 운동까지 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목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지역이 늘면서 축산 농민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발병 농가를 출입했던 차량 여러 대가 강원 지역에서만 30곳이 넘는 농가를 거쳐간 것으로 드러나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 연천 지역과 강원도 철원을 잇는 도로입니다. 오전부터 축산 차량 소독 통제소 설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경기도 연천 확진 농가까지는 직선 거리로 30km가 조금 넘습니다. 원래는 소독시설이 한 곳이 있었는데 발병 지역이랑 워낙 가까워지자 도로 주변에 소독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겁니다. 코앞까지 전염병이 다가온 상황에서 뒤늦은 방역에 추라도 포기한 농민은 더 불안합니다. 당연히 이게 뭐 백신도 없고 네. 뭐 걸리면 100% 다 죽는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확진 농가를 출입한 차량 여러 대가 이미 접경지 곳곳을 거쳐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GPS 조사 결과 파주 확진 농가를 출입한 사료 공급이나 운반, 인공수정 차량 여러 대와 노동자들이 강원 지역 30여 개 농가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추석을 앞두고 사료회사 영업사원이 농가를 개별 방문했다는 소식이 더해져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료 판매 사원들이에요. 판매. 아, 영업사원들. 그러니까 사료 바꾸라고 이제 아. 사람들이 도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게 그런 것도 문제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농장 가면 정부는 중점 관리 지역을 늘려 방역을 강화할 계획. 하지만 감염 경로조차 모르는 상황이어서 추가 전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양돈장에 이달 초 전남 지역의 종돈장 차량이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일 전남 지역 한 종돈장에서 새끼돼지 20마리를 경기 연천 발병 농장에 분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돼지 4만 마리를 키우는 해당 종돈장을 긴급 소독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와 임상 예찰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하면서 정부가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특별 교부세를 긴급 지원합니다. 정부는 경기도에 9억 원, 강원 6억 5천만 원, 인천 1억 5천만 원 등 모두 17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를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로 격상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을 방법은 발빠른 대응과 철저한 방역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이동 중지 명령을 뒤늦게 통보받은 농가가 있었는가 하면 설치됐다고 보고된 거점 소독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충청남도는 경기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자 긴급 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 충청남도로 유입되는 것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시에 준하는 세상이 아니라 전쟁 상황이다 그런 각오로. 그러나 현장은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경기도에 붙어있는 천안시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다음 날에도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평택과 천안을 연결하는 도로 옆에 설치될 예정이지만 현장에는 일반 차들이 주차돼 있을 뿐 소독 장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약 절차도 있고 해서 소독기 기계도 오야 되고 전기 끓여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천안 지역 축산 차량들은 거점 소독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보니 세종시까지 넘어가 차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이라고 보고된 아산 지역 거점 소독 시설을 가봤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설치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소도 경기도 인접 지역이 아니라 예산 경계 지역으로 이미 코앞에 예산군 소독 시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좀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왔어요. 저기 시장 아는 데가 더 많죠. 불편하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농가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제때 전달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어떤 축산업자는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시간이 지나서야 문자로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다 틀리게 왔더라고요. 6시 반 정지했는데 문자 온 시간은 뭐 7시 넘어서도 8시 넘어서도 그때 움직이는 차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치사율 100%에 이르는 가축 전염병과 싸워 이기기에는 현장의 방역 대응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도매시장 대부분이 휴장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자 돼지고기 소매 가격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전인 지난 16일 100g에 2,013원이던 국산 냉장 삼겹살 평균 소매가는 그제 2,029원으로 오르더니 어제 2,044원까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8.5%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8% 저렴한 수준입니다. 돼지고기 수급 불안 조짐에 일부 중간 도매상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점 매석에 나섰고 재고 물량이 거의 없는 소규모 정육점이나 돼지고기 식당들은 어려움을 겪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초기 방역에 집중하고 가격 동향도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돼지열병의 경우 범정부적인 강력한 초동 방역 조치와 함께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유사시에 이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 마련에도 철저히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근본 추가 변수 사태에 따른 물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직격탄을 맞은 중국에서는 돼지고기 값이 급등해 소비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최근 20여일 동안에만 30% 이상 값이 뛰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베이징 외곽에 있는 대형 농축산물 시장. 삼겹살 가격을 물어보자 가게 주인은 값이 올랐다는 말부터 꺼냅니다. 涨了20多天呀！这以前卖多少钱？以前15。 삼겹살이 500g에 21위안인데 불과 20여일 전 15위안에서 30% 이상 뛴 가격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2,500원 하던 것이 3,500원으로 1,000원이나 오른 겁니다. 돼지갈비와 살코기 등 다른 부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这猪肉现在都价格飙升，以前10几块钱，现在都23、24了，挺贵的了。
钱呢，现在多贵呀，都有点吃不起了。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1년 넘게 창궐 하면서 돼지고기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폐사와 살처분이 늘면서 사육 두수가 1억 마리 이상 감소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시장에 나온 중국 사람들은 앞으로도 돼지고기 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를 걱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아직도 중국 전역에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아우성에 중국 정부는 돼지고기 비축분에서 우선 10,000톤을 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이 5천만 톤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세계 돼지고기 소비 1위 국가인 중국,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돼지고기 대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에 절로 몸이 움츠러드는 아침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6도로 어제 아침보다 무려 6도가량이 낮고요. 파주의 기온은 8.3도로 전국에서 가장 쌀쌀합니다. 출근길 카디건 등 얇은 겉옷 꼭 챙기시고요. 앞으로 점점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도 기온이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이 낮습니다. 철원이 8.7도, 대전 13.2도, 광주 14.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6도, 부산 25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4도가량이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은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을 태풍이 한반도를 북상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먼해상에 위치한 열대 저압부가 17호 태풍 타파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주말인 모레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고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며칠째 해안과 해상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서해와 제주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경찰이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혔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첫 사건이 일어나고 33년 만입니다. 먼저 안윤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부녀자 10명이 잔혹하게 살해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추가 범행이 잇따르면서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혔던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은 당시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현재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50대 A씨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DNA가 일치한 것은 10건 가운데 2건으로 경찰은 나머지 8건의 범행도 A씨가 저질렀다고 확신할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직 A씨를 진범으로 확정할 순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정밀 감정과 기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나머지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진범으로 확인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살인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마지막 살인 사건을 기준으로 지난 2006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당시 경찰은 200만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고도 범인이 누군지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이 사건 기억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김주한 기자가 이 사건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지난 1986년 경기도 젊은 여성이 살해당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2개월 후 비슷한 수법의 성폭행 살인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범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집 사이로 연결된 논밭길이나 오솔길 등에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지만 당시에는 논밭이어서 야간에는 인적이 드물었던 점을 최대한 활용한 범죄였습니다. 이를 소재로 한 영화가 지난 2003년 개봉한 살인의 추억입니다.
당시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는 1986년 한 해에만 4건, 1987년에 2건, 1988년 2건, 이후 1990년과 1991년 각각 1건씩 모두 10명의 부녀자가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이라 동원된 경찰 연인원이 205만여 명으로 단일 사건 가운데 최다였습니다. 수사 대상자만 21,280명에 달했습니다. DNA 분석 등 당시 과학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은 시기라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경찰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6년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진범을 가리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첫 사건 발생 후 33년 만에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50대 남성을 지목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소환이 임박한 정 교수는 사실과 다른 의혹 보도로 고통스럽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던 지난 6일 밤,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에 찍힌 2012년 9월 7일에 정 교수가 상장을 위조했다고 본 겁니다. 이후 검찰은 동양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시점과 방법을 특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된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파일들이 나온 겁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정 교수 아들이 2013년 받은 상장 일부분이 딸 표창장 위조에 활용됐고 표창장에 적힌 봉사활동 내용도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딸 표창장이 만들어진 시점도 아들이 상장을 받은 2013년 이후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던 시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상장 원본을 요청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의전원 입시에 위조 표창장이 이용됐을 경우 위조 사문서 행사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비공개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딸 조모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혹이 사실처럼 보도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학교 허가 없이 사모펀드의 투자업체 WFM에 고문으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겸직 허가서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입장을 밝힐 수 없지만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조만간 소환 시기와 언론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이 고려대에 지원했을 당시 입학사정관을 지낸 교수가 YTN과 통화를 했습니다. 고려대 지모 교수는 조 장관의 딸 조모 씨가 지원한 전형의 경우 지원자들의 어학 실력이 모두 뛰어나 어학만으로 변별력을 둘 수 없다며 논문 참여 등이 당락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지원 당시 제출한 증빙 서류 목록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논문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문이 부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 씨의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내부 준칙이나 훈령이 아닌 법률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와 경찰 사이의 온도차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대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훈령 개정을 가족 수사가 끝난 뒤로 미루면서 이른바 셀프 개정이란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렇다고 본질적인 문제까지 해소된 건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재판에 넘기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은 자체 훈령에 예외 규정을 두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건이란 전제로 내용을 공개해왔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만큼 이번 기회에 아예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기본권 제한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수사 공표에 관한 법률을 차라리 제정하는 게 전 낫지 않을까.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 권한이 없는 경찰은 어떤 식으로든 법률에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데 적극적입니다. 수사 공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개정해서 예외 규정을 법령에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에 여러 차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도 법무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법을 추진할 것인지 논의하자는 요청에 대한 답변도 아직 없으신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입장이 없으신가요?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을 먼저 수렴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의견들이 좀 조회가 된다면 그 검토를 좀 해봐야 되고. 이에 대해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자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현장의 모든 경찰관들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더 논의를 해가면은 나름대로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다 공감하는 어떤 보편적인 기준을 공통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 수사기관은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가 함께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건 검찰이 과도한 권한과 함께 일부 특혜까지 누려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그동안 검찰은 사실상 열애였습니다. 이처럼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관행들 뭐가 있는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감사원 감사 대상에 수사와 기소 같은 준사법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입니다. 그렇다고 검찰의 모든 활동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 집행은 매년 감사를 받습니다. 회계와 함께 공직기강 등 운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기관 운영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경찰청은 2011년과 2015년에 기관 운영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검찰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원 설립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대상은 극히 제한돼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등 세 곳에 그쳤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 등은 지금껏 한 번도 기관 운영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법무부를 통해 검찰청 관련 사안을 점검하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가 불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기획재정부 외청인 국세청 등에도 기관 운영 감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만 실제로는 아주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이며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는 폐지하고 전용 차량 제공을 중단하겠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바뀐 건 거의 없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검사장급 대다수가 관용차를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파견 온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예전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관용차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검사장님 두 분 계신데 근데 그 두 분은 타고 계십니다. 관행적으로 검사장이라 부르지만 검찰엔 검사장이란 직급 자체가 없습니다. 기관장인 지방검찰청장이 아니라면 세금으로 차를 제공할 근거도 없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가 느려져서 그렇다며 조만간 관용차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전국을 빨아들이는 조국 블랙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7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을 향한 젠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갈이 사전 작업이 한창이고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임명을 고리로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까지 들고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창당 64주년 행사는 총선 압승을 다짐하는 결의대회였습니다. 일치 단결에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이 거기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과 이 노선이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걸 보고서 정권을 뺏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중진과 86세대를 중심으로 불출마 확인서를 받는 등 용퇴를 종용하는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전략공천 1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고심 끝에 총선 꿈을 접었습니다. 국회의원을 겸하는 국토부 김현미,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출마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요. 출마 의사가 확실히 있으신 거죠? 저요? 네. 지금 제 신분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여당이 총선 교통정리에 젠더름하는 사이 자유한국당은 조국 때리기로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민심 역주행의 결정판은 조국이라며 청와대 담장을 넘길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혼자만의 세상에 살면서 국정을 어디까지 파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현직 국회 부의장인 오선 심재철 이주영 의원은 나란히 삭발투쟁에 가세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청와대와 여권의 책임을 질타했습니다. 조국 피의자 장관을 대통령께서 고집스럽게 임명하지 않았다면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지 않습니까? 두 보수 야당은 조국 일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달 말 대정부 질문 말고는 아직 정기국회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될 거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를 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다루는 자리인 만큼 어떤 인물인지 관심이 크죠. 강경한 대외 기조를 주장했던 볼턴 전 보좌관과는 달리 조용한 협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특사를 네 번째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현재 매우 성공적인 국무부 인질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He's worked with me for quite a while now on hostages, and we've had a tremendous track record with respect to hostages. 오브라이언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법률 회사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부 공화당 대선 캠프의 대외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무부 소속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선호하는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외교 안보 분야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북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부적으로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And continue to rebuild our military and really get us back to a peace restraint posture that'll keep the American people safe from the many challenges around the world today. 뉴욕타임스는 발탁 배경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나 터키에 억류됐던 미국민들을 탈출시킨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무부와 국방부 동료들과 강한 유대 관계를 고려할 때 안전한 선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브라이언 특사의 상냥한 태도가 싸움꾼이었던 볼턴 전 보좌관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내세울 외교 추적이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한과 이란 등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좀 더 과감한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데이비드 스티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렐 차관보는 현지 시각으로 18일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서 공화당 의원이 북한이 핵무기를 여전히 생산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수를 묻는 말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말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13.6도, 파주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8도로 어제보다 5, 6도 낮은 기온을 기록하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출근길이 되겠습니다. 낮에도 늦더위 없이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드나드는 공항과 항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혹시 모를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서 검역 인원과 장비를 크게 늘렸습니다. 부녀자 10명이 살해당한 최악의 미제 사건이자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잘 알려진 30여 년 전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성폭행과 살인죄로 복역 중인 50대와 일치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 시점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영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자,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기온 몇 도까지 내려갔습니까? 네, 오늘 아침 공기가 확연히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6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낮고요. 파주도 8.3도까지 내려가면서 한 자릿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상층으로 찬 공기가 가득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도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춘천이 11.1도까지 내려갔고요. 세종 12.3도, 전주도 12.6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스카프나 얇은 외투를 챙기셔도 좋겠습니다. 낮엔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서 늦더위의 기세는 수그러들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남쪽에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 위성 모습인데요. 오키나와 남쪽 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 구름대가 포착됐습니다. 이 열대저압부가 점차 17호 태풍으로 발달하겠고요. 주말 사이 한반도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말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강원과 충청 이남을 시작으로 일요일엔 전국적인 강한 비바람이 불겠고요. 이번 비바람은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외여행객들이 드나드는 공항과 항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죠. 혹시 모를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서 검역 인원과 장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에서 돌아온 여행객의 짐을 검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 짐은 더욱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What is this?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간 식품이 있을까? 겹겹이 쌓인 포장도 모두 뜯어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축산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주와 연천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입국 관문인 인천공항은 비상 검역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검역본부에서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개장 검사를 통해서 검역 탐지견과 직원도 늘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기 덩어리뿐 아니라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 스프나 과자도 모두 검역 대상입니다. 입국장 곳곳에 축산물 신고 안내문을 설치하고 시설물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공항만 홍보 캠페인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기내식 등 남은 음식물 처리 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였습니다. 바닷길도 검역이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인천항은 검역 요원을 늘려 바이러스 유입을 막고 예방 홍보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검역관을 더 추가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과 협조하에 엑스레이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국경 검역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높인 것에 맞춰 전국 공항과 항만도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24시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포함된 가축 질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농식품부 중심으로 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전국 돼지 농장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오늘 전국 주요 돼지 도매시장 대부분이 휴장했습니다. 전국의 12개 돼지 도매시장 가운데 농협 음성과 제주 축협 등 10곳이 휴장했고 협신식품, 농협 나주 등 2곳만 개장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로 오늘 전국의 돼지 도매시장 12곳 중 2곳에서만 경매가 이뤄진다며 이에 따라 돼지고기 경매 가격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겹살이 금겹살이 되는 건 아닌지 돼지고기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돼지고기 도매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오르긴 했지만 축산업계에선 가격 오름세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돼지고기 전문 식당. 점심시간 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지만 업주는 마냥 웃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돼지고기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크지요. 손님들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가격도 오르고 그럼 여러 가지로. 정육점 사정도 비슷합니다. 당장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1kg에 1,000원 가까이 오른 데다 손님 발길도 주춤해졌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이제 소비 성향이 좀 이제 많이 위축되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는 좀 우려가 되긴 하죠. 발병 소식이 전해진 첫날 전국 돼지고기 경매 가격 평균은 하루 전보다 3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돼지고기값 급등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근본 추가 변수 사태에 따른 물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축산업계에서는 이런 오름세가 장기화하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염병 발병 지역의 돼지 사육량이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돼지고기 비축량도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격은 급등했지만 아직까지 그 공급량이 충분하고 또 이 돼지 가공업체들의 재고 분량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되는 시점이 돼지고기값 변동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회는 오는 2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여야 3당 간사는 국회 회동을 하고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 경로와 확산 가능성 여부, 방역 현안 등을 질의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교도소에 수감돼 복역 중인 5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용의자는 56살 이모 씨로 강간과 살인 혐의로 수감돼 복역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쯤부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재수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남긴 증거물 가운데 한 옷가지에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이어 채취한 DNA를 국가수에 보내 분석한 결과 이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이 씨를 진범으로 확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 반 수원시 청사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본부장인 반기수 경기 남부경찰청 2부장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유력 용의자를 확인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사상 최악의 강력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범인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유력한 용의자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이 최악의 미제 사건이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사건인데 교수님은 이 사건 용의자가 확인됐다는 소식 듣고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네, 일단은 천만다행이다. 어쨌든 지금 공소시효가 다 끝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을 다시 열어서 뭐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미궁에 빠졌던 미제 사건을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첨단 과학으로 이것을 범인을 검거하는, 그러니까 범인을 찾아내는 데에 예. 상당 부분 이바지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DNA 뭐 과학 수사 방법의 이제 개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뭐 이 영화로도 제작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사건이긴 한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0차례 살인 사건 가운데 일부는 모방 범죄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1차부터 10차까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이어진 그 여성들, 특히 이제 10대 미성년 여자아이들의 강간 살인 그 사건들이 있었고요. 예. 알려진 바는 10건이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알려졌는데 그중에 8차는 범인이 있어서 따로 이제 제외가 됐고 그리고는 10차도 이제 이 사람이 저지른 것인지가 확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건을 제외하고는 8건인데요. 예. 지금 그 8건의 사건 중에 DNA, 그러니까 모아놨던 증거에서 이제 DNA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매칭이 된 재소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마도 7월 달 정도부터는 확인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제 지금 복수의 이제 증거물들에서 아마도 뭐 복수의 사건들에서 증거물에서 추출된 DNA들이 서로 교차 뭐 어떤 일치가 확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일 개연성이 높다 이런 판단 아래 지금 당사자를 찾아보니까 지금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어떤 다른 강간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지금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4년에 성폭행과 살인 사건으로 지금 수감 중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사건으로부터 불과 3년 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예. 지금 이 사건은 경기도의 남부권에서 일어났던 미제 강간 살인 사건들이었고요. 예. 그리고는 이 사람은 청주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청주에서 일어났던 여고생 또 강간 살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 그 3년 사이에. 그래서 이 사건들에 대하여서도 지금 이 사람과 연관성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알려진 10건 중에 이제 8건 이외에 그 이후에 검거되기 전까지 3년 동안 청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건인 것 같은데 예. 그 사건들의 범인인지까지 지금 다시금 이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히려 이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검거에 더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충분히 검거에 어려움이 당시에는 있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일단 이동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래서 경기도 남부권에 있다가 청주 쪽으로, 충청도 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거주하게 됐다면 사실은 당시에는 경기도 남부권만 이제 수사를 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사망에서 벗어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뭐 그리고는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수사 기법 예컨대 지금 DNA를 증폭시키는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혈흔은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D형이라는 것까지만 확인이 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술로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유력한 용의자이긴 하지만 뭐 진범인지는 수사가 더 필요하지만 진범으로 확인돼도 지금 처벌은 불가능한 거죠? 네, 공소시효가 당시에 살인 범죄가 15년이었기 때문에 그 화성 연쇄살인은 이제 91년도부터
더하기 만약에 15년을 하면 2006년도에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무리 이제 이 사람과 DNA가 일치한다 손 치더라도 뭐 어떤 형사 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좀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정도까지 지금 그 증거가 나왔다면 진범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정하기는 8건이 한 사람에 의해서 벌어졌다. 예. 라고 당시에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건 중에 2건이 빠져나간 것처럼 8건 중에 확인된 건 현재로서는 뭐 몇 건에 불과하거든요. 확인이 안 된 사건들은 아직도 이제 증거물에서 이제 DNA 추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확인된 건은 이 사람이 범인일 개연성이 높은데 나머지 건들에 있어서도 예컨대 개별 사건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 사람 혼자만의 일인지 아니면은 모방 범죄가 더 있었는지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간단하게 남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시대에 있었던 경기도와 충청도 북부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들, 이세 빠졌던 사건들이 다 이 사람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는 지금 증거물들이 지금 그러니까 재발견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증거물에서 DNA가 다시 매칭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뭐 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될 절차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고려대 입학 전형 당시에 제출됐다고 대학 관계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논란이 된 딸의 논문이 입시 당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위법으로 확인되면 고려대 입학이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단국대 병리학 논문입니다. 조 장관은 청문회 등에서 딸 논문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저자란 말을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소서는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논문명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조 씨가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에 지원할 때 제출됐다고 당시 심사를 맡았던 대학 관계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조 장관 딸 입시 과정에 참여한 고려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제출 목록 12개 가운데 9번째에 해당 논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주대 인턴십 경력, UN 인권 인턴 서류, 물리학회 장려상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논란이 된 논문이 제출 목록표에 있다면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가 항목은 모두 5가지, 논문의 경우 발전 가능성과 세계적 리더로서의 소양 등 2개 항목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 씨가 지원한 전형은 보통 어학 실력이 출중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논문이 당락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한병리학회 측은 지난 6일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논문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위법 사실이 확정될 경우 고려대는 물론 이미 위조 의혹이 불거진 동양대 총장상을 제출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이력이 실제 전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대와 부산대 입시 관계자 등을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딸 논문이 입시 전형에 제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고려대 측은 검찰 수사 뒤 학교 규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조국 장관의 딸이 코이카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 조 장관의 딸의 봉사활동이 서류를 통해 확인됐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봉사활동 관련 의문이 풀렸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전현직 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엽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시국선언을 공식 발표하고 서명에 참여한 교수 숫자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수들은 비리 의혹에 둘러싸인 조 장관 대신 사회정의를 세우며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교수들은 어제 오후를 기준으로 2,3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은 오늘 저녁 각각 교내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엽니다. 서울대학교 동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오늘 저녁 8시부터 관악 캠퍼스 아크로 광장에서 4번째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논란 이후 처음으로 저녁 7시부터 신촌 캠퍼스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고려대도 같은 시간 안암동 캠퍼스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회는 세 곳 모두 총학생회와는 관련 없이 열리는 것으로 각 대학은 이번 촛불 집회가 특정 진영을 옹호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피해 사실 공표를 금지하기 위한 공보준칙 개선 시점에 대해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뒤로 미루기로 한 겁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까지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의 당정회의 참석은 우리 당의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정은 피의 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에는 속도 조절을 택했습니다. 전임 장관부터 이미 추진됐던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시행 시점은 조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가 종결된 뒤로 못 박았습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다며 당장이라도 뜯어고칠 듯했지만 반대로 수사 개입이라는 야당의 반발과 비판 여론이 부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의 오해나 억측이 없도록 장관 가족 수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종결 이후에 이 부분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방은 거부당한 가운데 정의당을 이틀 연달아 방문한 조 장관은 연신 몸을 낮추면서도 사법개혁에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수사 개입 우려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희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고 이런 법무부 일대로 진행되도록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검찰개혁과 함께 재산비례 벌금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자는 취지의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써 위헌 논란이 일고 있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학생들의 휴식권과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학원 일요 휴무제가 공론화에 들어갔습니다. 11월 말쯤 최종 권고안이 나올 예정인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해서 실제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권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중 고등학생의 43%는 하루의 여가가 2시간도 되지 않는 것으로 올해 청소년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건강 중진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학원 일요 휴무제가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 23,500명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에 들어갔고 오는 27일과 다음 달 22일에는 학원 관계자 등 이해 당사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한 학생과 학부모, 시민 등 200명으로 구성된 시민 참여단도 다음 달 26일과 11월 9일 두 차례 토론을 거칩니다. 이들이 논의한 내용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11월 말쯤 최종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이 돼 있고 또 학교나 또 학생, 학부모들의 생각이 아마 다양할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저희가 다 열린 상황에서 좀 들어보고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공고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법 제화를 추진합니다.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 교육부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지만 법제처가 조례로는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반대 여론이 거센 학원 일유 휴무제가 공론화에서 설령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현실화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내렸습니다. 미 연준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약 2달 만에 또 내린 겁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세계 경기 둔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에 대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제롬 파월 의장과 연준은 또다시 실패했다며 배짱도 비전도 없고 엉터리 소통자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가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현재 국무부 인질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로 매우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오브라이언을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선 발표는 북한과 이란 등 외교 안보 현안에서 마찰을 빚어온 볼턴 전 보좌관을 경질한 지 8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기온이 떨어져 쌀쌀함이 감도는 가운데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논산에서는 공작기계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부산에서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최문석 기자가 사건 사고 종합했습니다. 멀리서도 불길이 선명합니다. 소방호스로 물을 계속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충남 논산시의 공작기계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에는 주물 제작 등에 쓰이는 목재 틀이 많아서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어 큰 불길을 잡기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한 동이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어젯밤 11시 50분쯤엔 부산시 감만동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의 꼭대기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숨졌고 집 내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6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방 안에 있던 4-5개의 부탄 가스통이 잇따라 폭발해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릉도에서는 식당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100제곱미터 크기의 식당 한 채를 모두 태운 뒤 인근 야산과 밭으로까지 번졌다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 없었으나 밤중에 야산과 밭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서 오후 6시 10분쯤엔 서울 수서동 수서교차로 부근에서 달리던 대형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기사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퇴근 시간대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근 교통이 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트럭 바퀴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 선망업계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 휴업기에 들어갔다고 지난 4월에 전해드렸는데요. 석 달 만에 조업에 나서 보니까 고등어 씨알이 굵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조업을 멈춘 사이 수입산이 시장을 차지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항구에서 고등어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 선망업계가 석 달 동안 조업을 멈춘 덕분에 지난달부터는 씨알이 굵은 고등어가 잡히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반길 만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업계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산이 대부분인 수입 고등어가 국내산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식탁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큰 개체의 고등어가 지금 이제 많이 나다 보니까 자원이 회복된 걸로 보고 있지만은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가가 대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입 고등어의 국내 점유율은 지난 2008년 3%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10년 만에 30%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수입산이 시장에 풀리면서 국내산 고등어 가격은 지난해 처음으로 킬로그램당 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입산 고등어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일부 국내 선사들은 도산 위기에 빠진 상태입니다. 조업을 멈춘 사이 자금 사정이 나빠져 인건비를 대기에도 벅찬 상황에 놓인 겁니다. 조업을 쉬지 않고 계속하면 어획량은 늘지만 고등어 씨알이 갈수록 작아지고 회복을 위해 조업을 멈추면 수입산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악순환에 빠진 고등어업계. 국민 생선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어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최상은입니다. 서울 한강대교 아래에 있는 노들섬이 문화섬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을 갖춘 문화복합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오는 28일부터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구수본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 서울 한강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노들섬. 여러 차례 개발이 추진됐지만 다 무산되면서 60년 이상 버려지다시피 했습니다. 외딴 섬으로 외면받던 노들섬이 음악과 숲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라이브하우스입니다. 450여 석 규모로 콘서트에 최적화된 시설을 갖췄습니다. 카페와 서점 등 다양한 상업 문화시설도 자리했습니다. 간에서 먼저 만드는 시설보다도 실제로 음악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하는 운영자를 중심으로 먼저 뽑고 그 운영자가 원하는 형식의 음악 공간을 만들자. 네, 그 옆으로는 3,000제곱미터 규모의 노들 마당이 조성됐습니다. 평소에는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잔디밭이지만 최대 3,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편은 맹꽁이 서식지 등 자연 생태를 보존해 노들숲이 됐습니다. 노들섬은 오는 28일 개방됩니다. 주차는 불가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한강 불꽃축제를 가까이 볼 수 있는 명소여서 많은 시민이 몰릴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노들섬에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한강대교에 별도의 보행 전용 다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대체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공청회를 열어 국회 계류 중인 대체복무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들을 놓고 의견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만약 여야가 공청회와 법안 소위 등을 거쳐도 단일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서 연말까지 대체 입법이 불발되면 병역 판정에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출장비와 회의비 등을 조작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감사원이 특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대전에 있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최근 해단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단 등의 출장비와 회의비 집행 내역을 확보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산 낭비를 포함해 연구소 내에서 공직기관과 관련한 다양한 첩보가 입수돼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프로야구 소식 살펴봅니다. 프로야구 문학경기에서 NC가 선발 투수 프리드릭의 완봉 역투에 힘입어 선두 SK를 6대0으로 누르고 5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NC는 남은 8경기에서 4승만 보태면 5위를 확정해서 와일드카드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됩니다. 포항에서는 김현수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은 LG가 삼성을 4대3으로 이겼습니다. 광주에서는 8회 말 류승현의 역전 2타점 2루타를 앞세운 기아가 롯데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가 2019 동아시아 슈퍼리그 예선을 1승 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KCC는 마카오에서 열린 대회 C조 예선 2차전에서 일본의 우츠노미야에 79대 78, 1점 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날 중국의 저장에 크게 패한 KCC는 1승 1패로 조별리그를 마쳤지만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4강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밤사이 주무시면서 조금 춥게도 느껴지셨죠? 오늘 아침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장수의 기온이 8.2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서울도 13.6도, 봉화 10.7도로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낮엔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26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쾌청하겠지만 동해안은 아침까지 산발적인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남쪽에선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 위성 모습인데요. 오키나와 남쪽 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 비구름대가 포착됐습니다. 이 열대저압부가 점차 17호 태풍으로 발달하겠고 주말 사이 한반도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말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강원과 충청, 이남을 시작으로 일요일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번 비바람은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